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될 100권의 책, 일당백. 저희는 지금 레마르크의 서부전선 이상 없다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2부가 시작됐고요. 대략 저희가 한 4부 정도까지는 네. 1부에서 소개를 좀 해드린 것 같고, 네. 4장 정도까지는 소개를 해드린 것 같고, 1차 대전을 배경으로 한 레마르크의 자전적인 성격도 매우 강한 그런 소설입니다. 반전 소설이고요. 그렇죠. 자, 그럼 이제 그 주인공 파울이 병원에도 왔다 갔다 하다가 전방에서 지금 이제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서 계속 지금 오고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참호 있다가 다시 후방에 와서 그때 하는 일이 별게 없잖아요. 그냥 빙 둘러 앉아가지고 전우들끼리 이를 잡는 거예요. 이는 많이 있으니까 몸에 이가 많으니까 이를 빙 이제 둘러가 잡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 평화가 찾아온다면 뭘 하고 싶어?라고 누가 묻는 거죠. 전쟁 끝나면 뭐 하고 전쟁 싶냐? 끝나면 지금 뭐 하고 싶냐 이러니까 뭐 누구는 실컷 마시고 취할래, 누구는 엄마를 만나러 가야지. 아까 여자 좋아한다는 자기 동급생 걔는 딱 그 이야기 하는 거죠. 꼭 안아줄 여자를 찾아서 침대에 뛰어드는 거야. 일주일 동안 바지 같은 건 입지 않을 거야. 이렇게 딱 이야기하시죠. 네. 뭐 그렇게 하고 또 농부는 수확철에 맞춰 돌아가고 싶어. 나는 이제 지금 부인 혼자, 내 집사람 혼자 농사 짓고 있으니까 수확철에 맞춰서 돌아가고 싶다 이러는데 주인공 파울 보이면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나는 지금 과연 뭘 해야 되나? 나 학교로 가야 되나? 근데 뭔가 살아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도 안 들고 내가 또 여기서 뭔가 역정을 이겨낸 만큼 뭔가 가치 있는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도저히 감이 안 잡힌다 이런 거죠. 완전히 뭔가 상실해버린 거죠 지금. 자, 그래서 전쟁이 나의 모든 희망을 앗아가렸기 때문에 나는 세상과 내 삶에 대해서 지금 뭔지를 모르겠다. 이제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자, 그 상태에서 다시 이제 전방에 나가게 되는데 전방에 딱 나가는데 어느 학교 운동장 담벼를 지나는데 관들이 쫙 사이에 있는 거예요. 사람 시신 담는 관들이. 또 이제 죽으면 담아야 되니까 몇백 개 사이에 있고 이러니까 사실은 차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사이에 있는 거죠. 빈 관들이. 주인을 기다리는 관들이. 네. 참.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사실 포탄이 날아오면 저거 관들은 우리를 위한 것이다. 포탄이 날아오면 우리가 몸만 움킬 뿐 아무런 뭐 대책이 없잖아요. 방도. 그냥 운 좋게 지나가라. 예전에 베트남전에 참전하신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베트남전에 이거 진지에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베트콩이죠. 공격이 오잖아요. 박격포 날라오고 이러면 그럴 때 자기들이 막 이제 참호로 뛰어든다는 거예요. 근데 참호로 뛰어들어가지고 자기가 제일 밑에 깔렸잖아요. 그럼 위에 사람들이 막 위에 포개가지고 사일 거 아닙니까? 한 명씩 더 살 때마다 자기는 좀 더 살아날 확률이 높겠구나라고 생각이 든대요. 내가 밑에 깔려가 내 위에 사람이 차곡차곡 쌓일수록 수류탄이 떨어지고 뭐 박격포가 떨어져도 내가 살아날 확률이 좀 높겠지. 위에 사람들이 나를 막아주겠지.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현실이었다 이러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우연이니까 이거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포탄이 비 오듯 쏟아지는 그 전장의 한가운데 10시간 동안 있어도 털끝 하나 안 다치는 경우도 있고 정말 안전한 은폐가 있는데도 포탄 어떻게 해가지고 죽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건 우연이라고밖에 볼 수 없죠. 복불복. 네.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하죠. 그 상태에서 이제 돌격전이 예상되잖아요. 뭔가 갑자기 너무 치즈도 주고 브랜디도 주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예감이 안 좋은데 보는데 공격 앞으로 할 때 뭘 잘 먹여야 되잖아요. 보고픈 뭘 자꾸 먹인다 뭐 이러면 그렇죠. 더 불안해지는구나. 그렇죠. 자, 그 상태에서 이제 돌격할 때는 생각보다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총검수를 백병전 할 때 총에다가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그렇게 나와요. 실제로 전쟁터에서는 그걸 효과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총검을 가지고 이렇게 위를 찌르잖아요, 가슴을. 그러면 갈비뼈에 걸려가지고 이게 안 나온다는 거예요, 총검이. 그래서 오히려 별로 효과가 없고 삽을 가지고 간대요, 삽으로. 땅을 파는 삽 가지고 삽을 더 이렇게 나를 예리하게 다듬어 놓으면 오히려 삽 가지고 사람 찍어내리기가 더 몸을 반으로 쪼개버린다 이렇게 나와요. 삽을 가지고 머리를 쳐서 그냥 반으로 쪼개버렸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오히려 수류탄하고 삽만 가지고 가서 벽병진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럴 때는 결국 어쩔 수 없다 이거죠. 뭐 이건 내가 짐승이 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내가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남기 위한 방어다라고 이제 스스로를 다 합리화시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막 포격이 되고 이렇게 되다 보면 신병이 갑자기 뛰쳐나간다는 거죠. 여기서 난 도저히 못 있겠어 해가지고 막 이를 달달달 떨고 몸을 들다가 뛰쳐나가는데 뛰쳐나가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 두들겨 팰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뛰쳐나가서 바로 죽고 이런 사례들이 이제 계속 나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렇게 며칠 동안 계속해서 일진일퇴 공방전이 벌어지다 보니까 시신이 쌓이지 않습니까? 네. 여름날에 시신이 쌓이니까 이게 어떻게 됩니까? 가스가 차가지고 부패하긴. 배가 네. 빵빵 불러지고 소리가 이상한 소리가 펑펑 나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트림 소리도 나고 막 배가 움직이기도 하고 살아있는 것처럼 가스가 들끓으니까.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보고 있으면 지옥도가 따로 없는 거죠. 네네. 신병들한테 이 제일 중요한 게 이게 살아남으려면 이 포탄이 올 때 이게 뒤로 가는 소리냐 앞으로 오는 소리냐 이게 독가스탄이 터진 소리냐 이 소리를 잘 너희들이 구분을 잘해야 된다. 근데 신병들이 그게 구분이 잘 안 되니까 네. 이 소리가 날 때는 무조건 흩어져야 되는데 얘들은 양떼처럼 모였다가 다 죽고 이런 경우를 하는 거죠. 사실 소리라는 게 우리가 어디서 나고 하는 방향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게 이제 여기서는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청각이 메커니즘이 아주 좀 신기하다 하잖아요. 우리가 소리 위치를 어디서 소리 나는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방향? 그러니까 방향을 어떻게 알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이게 신기하잖아요. 아니 분명히 이게 따로 있는데 소리 나는 방향을 어디서 왼쪽에서 났다 오른쪽 났다 뒤에서 났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알 것 같아요? 위에서 났다 아래에서 났다. 그러네요. 우리 일당백 들으시는 분들 어? 우리 오토바이 소리 저기서 났다 여기서 났다 캔 소리 났다 안 났다 네. 다들 청각이 좋으시잖아요. 아, 귀에 어떻게 하는 거야? 이 귀의 이 모양에 따라서 이 파장이 어디서 오는지를 파악하는 뭐가 있나? 맞습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그 부엉이가 귀 위치가 좀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위치가 달라야지 이제 소리 위치를 네네네. 이거를 알 수도 있고 또 중요한 건 우리가 이 전달되는 방식이 다르거든요. 오른쪽 귀하고 왼쪽 귀가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하여튼 한쪽 귀는 소리가 전달된 방향이 위에서 아래로 전달이 되고 다른 쪽 귀는 아래에서 위로 전달되거든요. 그 차이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소리가 나는 방향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신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아직까지 청각의 메커니즘도 아직까지 재밌어요. 아주 참 신경이 많죠. 그게 이제 우리가 진화하면서 이제 그렇게 네, 발달한 거겠죠. 그렇죠. 어쨌든 어디서 동물들이 오는지를 알아야 우리도 그렇습니다. 살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 예를 들어 오른쪽 귀 같은 경우가 만약 소리의 전달 방향 위에서 신경세포를 타고 이렇게 전달되면 왼쪽 귀는 아래에서 소리가 들어와서 전달된다는 거죠. 그 차이를 가지고 사람은 그 차이를 가지고 소리가 어느 방향에 났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참 이게 네네. 바로 전쟁터에서 가장 활용이 되는 그 거죠. 감각이 엄청나게 예민해지겠군요. 예. 그 사실 우리가 팟캐스트를 먼저 했습니다만 그 실제로 듣는 것하고 보는 것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책에서 읽었는데 볼 때는 보는 것은 시각은 웬만해서 다 한꺼번에 파악하려고 그러거든요. 시각은. 그러니까 우리가 유튜브를 보는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말을 하다가 조금 우리가 말이 꼬여도 그냥 다 넘어가요. 뭔가 이거 좀 비논리적이네, 이게 좀 연결이 어색하네 이런 거 없이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사람의 시각은. 시각으로 볼 때는 한눈에 다 보기 때문에 웬만큼 모순이 나도 그걸 인지를 못하고 그냥 넘어가려고 이해가 해요. 다 되니까 그죠? 근데 청각은 어떠냐면 청각은 구조적으로 이해가 되지 못하면 내가 소리를 들어도 도달하지 못해요. 인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 듣기 잘 안 되는 이유가 간단해요. 모르니까 아무리 들어도 모르는 거죠. 구조적으로 그 음문을 모르면 우리가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청각은 논리적이 돼야 되거든요. 반드시 이렇게 안 하면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청각은 기본적으로 논리적인 성향이 강하고 그래서 사실은 시각에 작용하는 것보다 청각에 작용하는 게 사람을 더 움직인단 말이죠. 논리적인 작용하는 기준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옷을 잘 차려입고 하는 것 자체가 분산시키는 거죠. 이 말의 허점을 그거 하지 못하도록 다른 걸로 분산시켜 놓는 거죠. 이 막 외모라든지 번쩍번쩍한 옷으로 분산해야지. 선글라스 꼈잖아요. 선글라스. 분산시키려고. 근데 진짜 이게 네. 이 듣는 분들이 훨씬 더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진짜 이게 틀린 말 같은 것도 들을 때 훨씬 더 잘 잡아내. 됩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뭔가 말의 앞뒤가 안 맞는 것도 이 볼 때보다 확실히 들을 때가 정확하게 짚어내고 이게 왜 이렇게 말을 하나? 그래서 이제 사기꾼들 같은 경우는 그걸 계속해서 쉴 새 없이 빨리빨리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그 캐치하지 못하도록 계속 생각하지 못하게 계속 제스처 많이 퍼붓는 쓰고. 거죠. 전에 하여튼 뭐 이거 그런 것들인데 그만큼 청각도 이게 정말 생존이 절대적인 거죠. 네네. 특히 전쟁터에서. 자 이렇게 결국 다시 부대와 교대를 해가 다시 후방으로 가지만 결국 지금은 처음에 150이었다가 80이었다가 이제는 32명 남은 거죠.
31명 남은 거죠. 30이 이제 점호를 하는데 32에서 소리가 안 나는 거죠. 1, 2, 3, 4 하는데 32가 없는 거예요. 그냥 31명 남은 거죠. 이제. 네네네. 그러니까 새로 중대를 가면 100명 이상 보충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중대가 보통 한 150명 이렇게 나오는 여기서는 네네. 독일의 일개 중대가 지금 31, 뭐 둘밖에 31밖에 없으니까.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보충하고 이 와중에 결국 또 이 전쟁터에서 식욕과 함께 성욕이 불붙잖아요. 네. 그래서 자기들이 주둔하고 있는 운하가 흘러간단 말이죠. 이렇게 물이 흘러가고 있는데 그 저편에 프랑스 여자들이 이제 있단 말이죠. 그래서 밤에 그쪽 집으로 갈게 이렇게 의사소통이 되는 거예요. 프랑스말을 못하고 독일말을 못해도. 그래서 갈 때 어떻게 가냐면 3명이 발갈을 벗고 장화만 신고 가야 돼요. 장화만. 장화는 반드시 필요해요. 장화가. 왜요? 왜냐하면 물을 건너갈 때 이제 물을 건넜잖아요. 근데 이제 걸어가야 되는데 거기 유리 조각이라든지 발이 찔릴 수 있기 때문에 장화는 반드시 신어야 되는데 그리고 그 장화 안에 먹을 걸 가져가야지 서로 이제 결례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배영을 한다고 나오는데 배영을 하면서 이제 장화에다가 먹을 걸 넣고 배영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운하를 건너가서 건넌 다음에 이제 다시 장화를 신고 다시 여자들 문을 똑똑 두드린 거죠. 그러니까 벌거벗고 발냄새 엄청 나겠다 이제 그 상황은. 근데 뭐 지금 당장 식량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 프랑스 여인들 3명하고 같이 이제 하룻밤을 즐기는 거죠. 자, 그 상태에서 이제 다음날 왔는데 중대장이 부르더니 너에게 14일의 휴가를 주겠다. 귀향 휴가 1년에 한 번씩 주나 봐요. 그 당시. 귀향 휴가는 14일 오고 가고 시간 3일. 그 17일. 네. 근데 갔다가 안 올 것 같은데요. 그죠? 근데 안 오면 또 다 잡혀가잖아요. 탈영병 되니까. 지금처럼 그리고 아마 뭐 예를 들면 서울에 숨으면 못 찾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때는 이제 네. 고향에서 벗어나면 뭐 숨을 바로, 데도 없고. 네, 숨을 데도 없고 하니까 아예 그냥 산속으로 숨지 않는 이상은 그럼 이제 또 산속에서는 죽는 거지 뭐. 그렇죠. 근데 이 휴가가 끝나면 바로 이제 복귀는 안 하고 그 고향 바로 자기가 가는 고향 근처에 어떤 부대에서 4주 정도 좀 더 있다가 와라. 이렇게 이제 조건을 달았나 봐요. 자, 그럴 때 이제 다음날 떠나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다시 돌아오면 과연 여기에 있는 모두를 만날 수 있을까? 과연 여기 몇 명이나 살아남아 있을까? 라는 생각에 마음이 좀 무거워지는 거죠. 네네. 자, 그런 다음에 결국 그 기차를 타고 고향에 도착하니까 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계시고 누나는 감자전을 굽고 있는 거죠. 아, 감자전 맛있는데. 네. 우리 감자전이랑 비슷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아, 감자전 먹고 싶다. 참 얼마나 슬프고 여러 가지 가슴이 벅차겠습니까? 자, 그런 상태에서 지역사령부에 휴가 신고를 하러 가야 되고, 네. 그 와중에 이제 최전방에서 왔다고 아버지도 자꾸 질문을 시키려고 그러고, 동네 뭐 학교 선생님, 교장 선생님 만난 사람마다 야, 전쟁 이야기 해봐. 우리 잘하고 있지, 독일, 프랑스. 그냥 어떤 말도 못 하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차마 물어서 안 되는 이야기들 있잖아요. 네. 너 전쟁 재밌지? 아니면 너 전쟁 힘들? 이런 이야기 자체를 물으면 안 된다 이거죠. 근데 이 이야기를 물으니까 자기가 아버지가 이런 이야기를 물으니까 어떻게 할 말이 없다 이거죠. 뭐라고 내가 말을 해줘. 누가 이기냐? 뭐 네. 거기 무기는 뭐 쓰지? 뭐 이런 거 이제 네. 전쟁을 직접 겪지 않는 상황에서는 막 물어보고 싶고 궁금할 수 있지만 현장에 있는 사람은 진짜 막 옆에 사람 죽어나가고 하는데. 그러니까 정말 묻는 것 자체가 네. 묻는 것 자체로 피부가 벗겨지고 진짜 입술에 지퍼가 저절로 채워지는 그런 질문을 한다 이거죠. 네네네. 차마 답을 할 수 없네. 근데 어머니는 질문 안 한단 말이죠. 근데 아버지는 계속 질문을 하려고 해요. 사람들 데리고 가려고 그러고 우리 아들이.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드는 느낌이 옛날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했는데 여자는 존재고 남자는 현상이다 이런 말 했거든요. 이거 무슨 의미예요? 여자는 존재고 남자는 현상이다. 여자는 존재 그 자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는 자기 스스로의 자존감이 강해요.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도 내 주관이 뚜렷하고 내 것이 서 있기 때문에 친구가 잘 된단 말이죠. 어느 사람 만나도 잘 그걸 하고 프리랜서가 여자가 많거든요. 근데 남자는 생각보다 프리랜서가 여자보다 적어요. 남자는 자기 스스로 자기 존재의 이 실감을 못 느끼기 때문에 반드시 어느 조직에 들어가려고 그러고 직위가 필요하단 말이죠. 뭐 내가 군대에 있다. 내가 어디 해병대를 나왔다. 그 최근에 그 유튜브에 보면 무슨 그 있잖아요. 한사랑 산악회. 네네. 4명 있는데 거기서 회장, 부회장 권력 다툼하잖아요. 내가 회장을 할 거야. 그게 딱 제가 보면서 이 전형적인 남자의 현상적인 측면을 보여준다 이거죠. 그러니까 남자는 그게 없으면 불안해서 못 견디는 거예요. 내가 회장을 해야 되고 내가 어느 집단에. 근데 여자는 그 자체로 충분히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별로 그러니까 안 물어보는 거죠. 근데 남자들은 계속 물어보려고. 내가 어디 대학교를 나와야 되고 네. 어디 회사에 다녀야 되고 그렇습니다. 이걸 늘 설명해야 된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남자는 현상, 여자는 존재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 보면 딱 드러나는 것 같아요. 엄마는 절대 안 물어요. 근데 아버지는 계속 묻거든요. 네. 그래 가야지 어디 가서 또 우리 아들이 말이야 세전방에서 이런 경험을 했다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겠죠. 근데 제가 예전에 군대 여러 이제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특수부대 가는 사람들 절대 이야기 안 하거든요. 그런 경험들에 대해서 아예 이야기 안 해요. 이야기하기도 싫다는 거죠. 근데 하여튼 정말 어떻게 보면 가장 편하게 갔다 온 친구들이 제일 힘들다고 그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기억이 근데 이 납니다. 많이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집피 다녀왔다. 지오핀가 어디 다녀왔다. 네. 저는 참고로 공군 에어포스 출신이에요. 얘기할 게 없어요, 저거 사실. 네. 엄마는 네. 그래도 그렇죠. 안 물어보시는데 네. 아빠가 자꾸 여기저기 데려다니면서 얘가 전방 최전방에 있던 애야. 이거 한다 네. 이거죠. 자, 결국 뭐 이렇게 너무 이제 다르다. 이 세계와 나는 다르다. 이 소외감을 느끼는 거죠. 정말 완전히 달라졌다. 나는 전쟁이 끝나고 이 나의 동네, 나의 학교, 이 세상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이런 지금 묘한 위화감이 들고 자기 방 책상에 가고 그 책을 모은다고 그렇게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비싼 책들을 많이 샀는데 그 옛날에는 그 책장 앞에 걸어갈 때 그 황홀한 기분, 그 기분을 다시 느낄 수 있을까? 근데 그 느낌이 안 온다는 거죠, 이제는. 그런 느낌들. 이제 뭐 이 책이라는 게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네네. 정말 내가 지금 생가사가 50cm 하나로 갈라지고 정말 어떤 친구가 파편을 맞아갖고 다리가 잘려지고 이런 걸 본 와중에 그 책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과연 내 삶에 다가오냐 이거죠. 그런 느낌들이겠죠. 너희들이 뭐 개맛을 알아가 아니라 너희들이 진짜 전쟁을 알아. 이렇게 이제 된 거겠죠. 자, 결국 그렇게 하다가 이제 어머니하고 이별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휴가가 다 돼가지고. 네. 그 이별 대목을 한번 좋으신 것 같습니다. 아. 한번 읽어주시면. 이게 이별의 대목이었군요. 이제 휴가 끝나가지고 이제 휴가가 이제 네. 마지막 날 네. 됐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보내는 마지막 밤이 온 그 순간부터 네. 엄마와 이 파울의 대화를 잠깐 저희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울은 19, 네. 케빈은 12살. 뭐 이런. 네. 엄마는 뭐 40이나 되겠죠. 네. 엄마는 그렇겠죠. 근데 지금 암투병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뭔가 아주 아프고. 아파서 누워있다. 이렇게. 네. 네. 자, 이윽고 집에서 보내는 마지막 밤이 왔다. 모두들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말이 없다. 나는 일찍 잠자리에 들어 베개를 붙잡는다. 어머니는 밤늦게 또 내 방으로 들어온다. 내가 잠들어 있다고 생각한 모양이다. 어머니는 거의 새벽녘까지 그 상태로 앉아 있었다. 나는 잠이 깬 척하며 말한다. 어머니, 가 주무세요. 그러시다 감기 들겠어요. 잠은 나중에 얼마든지 잘 수 있단다. 40살입니다. 아프다잖아요. 아프시니까. 암투병이잖아요. 어머니, 당장 전방에 가진 않아요. 먼저 4주 동안 막사에서 생활해야 해요. 어쩌면 일요일에 또다시 이곳에 들를 수 있을지도 몰라요. 어머니는 말이 없다. 그러다가 조용한 소리로 묻는다. 너무 두렵지? 아니에요, 어머니. 너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단다. 프랑스에 가면 여자들을 조심해야 한다. 그곳 여자들은 질이 좋지 않단다. 어머니, 전 어머니에겐 어린아이에 불과합니다. 왜 저는 어머니의 품에 얼굴을 파묻고 울 수 없나요? 왜 저는 늘 씩씩하고 의젓한 사람이 되어야 하나요? 저도 한 번쯤 울면서 위로를 받고 싶습니다. 저는 아직 어린아이에 지나지 않아요. 장롱에는 아직 내가 어릴 때 입던 짧은 바지가 걸려 있어. 그때가 마치 어제와 같은데 왜 그 시절이 이처럼 훌쩍 지나가 버렸는가. 여기까지는 이제 혼자 네. 말이고요. 우리가 있는 지역에 여자들이 없어요, 어머니. 싸움터에 나가서도 부디 조심해야 돼, 얘야. 왜 저는 어머니를 두 팔로 안고 죽으면 안 되나요? 이렇게 불쌍한 개들이 어디 있을까요? 여기도 이제 혼자 말입니다. 네, 어머니, 조심하다 뿐이겠어요. 바울아, 매일 너를 위해 기도하마. 어머니, 우리 일어나서 이 방에서 나가요. 여러 해 지나서 이러한 모든 고난이 끝나면 어머니와 나만의 세계로 돌아가요, 어머니. 아무튼 그리 위험하지 않은 일을 맡도록 해라. 네, 어머니, 어쩌면 취사반으로 갈지 몰라요. 그러면 안전할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신경 쓰지 말고 그 일을 맡아라. 그런 것은 개의치 않아요, 어머니. 이제 가서 주무시도록 하세요, 어머니.
어머니도 이제 건강해지셔야 해요. 제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요. 그래 얘야. 어머니, 먹을 걸 보낼 필요는 없어요. 전선에는 먹을 게 충분해요. 이곳에 더 필요하겠는걸요? 너에게 주려고 팬티 2장을 마련해 놓았다. 털의 질이 좋더라. 그걸 입으면 따뜻할 거야. 그걸 꼭 함께 싸가지고 가도록 해라.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2장의 팬티를 구하느라 얼마나 돌아다니고 뛰어다니고 때를 썼겠어요. 어머니, 내가 어머니 품을 떠나야 한다는 사실을, 어머니 말고는 아무도 나에 대한 권리가 없음을 어떻게 사람들이 이해하겠어요. 나는 아직 이곳에 앉아있고 어머니는 그곳에 누워 계십니다. 우리에게 할 말은 너무 많지만 결코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어머니. 잘 가거라 내 아들아. 네. 네. 이게 이제 혼자 생각하는 그렇죠. 것과 이제 어머니께 드리는 말씀이 좀 섞여서 약간 네.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여튼 이 파울은 굉장히 감정을 좀 절제하면서 그렇습니다. 어머니한테 말씀을 드리고, 속마음은 이제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어머니 걱정도 하고 또 자신의 두려움도 이제 혼자는 생각 많이 하는데, 하여튼 엄마한테는 아들들이 보통 많이 그러기도 하죠. 네. 뭐 괜찮은 척하고. 사실 파울은 여기서 뭐 18에 군대 나가가지고 이제 19이거든요. 근데 그 1년 사이에 마치 뭐 모든 것들이 다 변했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 어머니 앞에서는 좀 남자인 척 해야 되는데 사실 네, 그 네. 내면은 어린애죠. 네. 두렵죠. 네. 자, 이렇게 이제 마지막 네. 밤을 어머니와 보내고 네. 이제 새로 다시 이제 군으로 입대해야 되는데, 이제 어머니가 아마 이 파울에게 음. 이렇게 가는 파울에게 2손 꼭 챙겨준 네. 선물이 또 있었는 모양입니다. 팬티 2장 말고요? 네. 은하수 성류홍삼 콜라겐을, 그때도 있었구만. 왜냐면 이제 군대에서 많이 네. 또 힘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네, 피부도 많이 상하고 하니까요. 네. 은하수 성류홍삼 콜라겐, 우리 군인들한테도 좋고요. 또 우리 여성분들한테도 매우 콜라겐, 성류 굉장히 또 좋아하지 않습니까? 네네. 네, 성류홍삼 콜라겐, 홍삼의 스태미너, 그리고 성류의 그 피부 보호 성분이라든지 네. 피부 재생, 여기에 이제 콜라겐까지 지금 당장 필요해. 당장 필요해 지금. 여러분 삶의 전쟁터에서 반드시 필요한 네네. 은하수 네. 성류홍삼 콜라겐을 놓치지 마시고 꼭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군대 갈 때 꼭 필요한 게 총이라면 여러분의 전쟁에서는 아름다운 피부 그리고 건강 아니겠습니까? 네. 건강 꼭 챙기셔서 늘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은하수 성류홍삼 콜라겐, 네이버에서 검색해 보세요. 자, 이제 주인공 파울 보이머가 후방 박사로 들어갑니다. 4주 정도 이제 여기 근무하는데 네. 포로로 잡힌 러시아 병사들 여기 보초를 서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보니까 이 러시아 병사들이 다 선량한 농부의 얼굴을 하고 있다 이거죠. 오히려 독일 사람보다 더 선량하더라. 네네. 그리고 이 사람들 상대로 독일 농부들이 흥정을 하거든요. 요 철조망 근처에서. 자, 너희 갖고 있는 물건 좋은 거 가져와봐. 그럼 우리가 빵으로 바꿔줄게. 이런 식으로. 근데 뭐 그래갖고 하는데 흥정이 승립이 안 되는 거죠. 독일 농부들 백전백승이죠. 그 앞에서 갇혀있는 빵 같은 거 먹고 소세지 보여주면 다들 아유 그냥 막 뭐 그냥 달란 대로 다 주겠다 빨리 이래야 되니까. 그 성석재 소설가의 흥정 관련된 글을 보면 그런 이야기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로 여기 현물을 보여주면 아무리 완강한 사람도 아예 그 필요 없어 하는 사람도 막상 자기 코앞에 딱 요거 소시지나 빵 냄새 피우면 어쩔 수 없이 넘어가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시골에 땅을 살 때 어떻게 땅을 사야 되느냐. 보여주는군. 네. 눈 오는 날에 딱 그 돈이 급한 농가를 가요. 소개를 받아서. 그리고 그 앞에 가서 결국 흥정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럴 때 결국 뭘 하냐면 반드시 현금을 딱 갖고 보여줘야 되는 근데 거예요. 왜 눈 오는 날이에요? 눈 오는 날에 땅을 볼 수 있거든요. 모양이 제일 잘 드러나거든요. 보통 나무가 숲이 우거지고 이럴 때 땅 모양을 잘 못 보거든요. 눈이 올 때 땅의 형세를 잘 볼 수 있다고 하죠. 눈 오는 날에 가서 딱 그 가장 돈이 아쉬울 때 이럴 때 2월달 이럴 때 아쉽잖아요. 이럴 때 딱 보여주면 그냥 현금 보여주는 순간 넘어온다는 거죠. 그런 바로 여기 똑같아요. 이게 전부 다 빵이나 소시지 조각 꺼내가 냄새 피우면 다들 눈이 돌아가서 하자는 대로 다 한다는 거죠. 뭐 이런 이야기인데 참 그런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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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로들이 보면 이제 완전히 무기력해 있다 이거죠. 처음에는 이제 프로 수용소 와가지고 나름 자기들끼리 알력도 벌어지고 좁은데 여러 사람이 있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는 다 둔감해져 가지고 여기 재밌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제 더 이상 마스터베이션 할 기력조차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기력이 아예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소련 포로들이, 러시아 포로들이 막사에 넣어 놓으니까 막 대대적으로 막 동시에 여러 명이 막 다 했는데 그렇게 해서 난리가 났는데 이제는 아무도 이제 그런 기력조차 사라졌다. 그러면 이런 러시아 병사를 보면서 파울 보이머가 이 생각을 하는 거죠. 약 반전의 생각들을 하는 거죠. 이 조용한 사람들이 정부의 명령 하나로 우리의 적이 되고 또 정부의 명령 하나로 우리의 친구가 될 수가 있다. 우리가 모르는 정말 몇몇 사람들이 어느 방에서 어느 밀실에서 어떤 서류에 서명을 하면 평상시 같으면 어떤 최고형을 받고 사형당할 수 있고 세상에 경멸을 받을 일들이 우리의 목적이 된다. 사람을 죽이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거죠. 그들이 우리에게 적인 것 이상으로, 그러니까 이 러시아 병사들이 우리에게 적인 것 이상으로 하사관이 신병에게, 선생이 학생에게 더욱 고약한 적이다. 자, 그런데도 그러니까 다 같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같은 인류지만 이들이 또 풀려난다면 또 우리는 이들을 쏘게 될 것이고 이들도 또 우리를 쏠 것이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이런 생각 계속하면 나는 큰일 나. 그 대신 이 생각을 전쟁이 끝날 때까지 내 가슴에 품고 있어야겠다. 그래서 내가 이 전쟁으로 만약에 내가 운 좋게 살아난다면 이 모든 것이 다 파탄이 난 내 삶에서도 이걸 하나로 화두로 삼아가지고 내 삶의 과제로 삼으리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와요. 또 철학적인 단상들이 너무 어렵지 않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19살의 어린 소년이 네. 진짜 노인이 되었네요. 노인이 되었죠. 그러니까 왜 우리가 그러잖아요. 세상의 지옥을 보고 나온 사람한테 더 이상 뭘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세상의 지옥을 보고 온 사람한테 야 열심히 일하면 잘 산단다. 하루아침에 주식이 휴지 조각이 돼버린 사람한테 열심히 일해가 돈을 모아라. 적금을 모아라. 이러면 그게 통하겠습니까? 이건 오히려 상처에 맞는 소금을 제가 그건 아니죠. 요즘 주식시장 매우 안 좋습니다. 주식을 안 해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네. 될 수 있는 거니까. 네. 참. 참 씁쓸하네요. 네. 그 미국 영화 중에 그 전쟁에서 돌아온 미국 군인들이 자살률이 되게 높다. 네. 뭐 이런 예. 영화 있었는데 제목이 뭐지? 사실 람보도 처음에 그거죠. 그죠. 람보 원도 사실은 그. 약간 그 정신병적인 네. 모습이 좀 보이죠. 네네. 람보 원도. 네. 람보 2, 3이 좀 이상해져서 그렇죠. 사실은 그런 거였죠. 그러니까 막 베트남전이었나 하여튼 어디선가 하여튼. 네, 베트남전입니다. 예. 그거 디언트도 있고. 네. 네. 디언터. 네. 하여튼 그런 류의 영화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미국에는. 네. 네. 그래서 특히 이제 뭐 꼭 베트남전 아니더라도 현대에 오면 이제 그 이라크전이나 뭐 네, 아프간에 맞습니다. 파병됐던 네, 네. 친구들 가운데도 그래서 이제 그 치료 프로그램 같은 것도 과거보다 훨씬 좀 더 네. 좋아졌고 네. 아마 그 파병됐던 군인들에 대한 근데 심리 치료 같은 거. 이 친구들한테는 그런 프로그램 당연히 당연히 없죠. 없었겠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 또 2차 대전으로 바로 그러니까 바로 나치의 집권의 한 심리가 되었겠죠. 네.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진 공허한 마음에 그 결국은 아리안 민족, 게르만 민족 이런 식의 좀 더 높은 가치를 가자 이런 식으로 너 개인이 아니라 네네. 민족으로 가자 해가지고 그 공함을 그 나치즘이 치워 넣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우리 어릴 때도 가만 생각해 보면 이제 80년대 뭐 이럴 때니까 그때만 해도 그 베트남전 예, 네, 그 맞습니다. 상위 군인분들이 많으셨어요. 네. 근데 이제 어릴 때 그냥 기억은 약간 좀 무섭다는 느낌? 네. 그분들이 이게 슈퍼 같은 데서 이렇게 약간 하여튼 약조하시고 뭐 예전 뭐 다른 분들도 그랬습니다만 하여튼 뭐 이렇게 약간 행패 비슷한 거를 부르신 경우들이 좀 몇 번 목격을 해갖고 조금 무섭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아마 그분들도 뭐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꽤 네. 오래 아마 이렇게 계셨을 테니까. 그런 마음들을 품고 왔을 수도 있겠네요, 그죠? 그렇죠. 파울의 네. 마음처럼. 근데 그 사실은 그게 트라우마하고 그게 아주 네. 크게 이제 영혼의 상처를 입은 건데 그냥 그런 걸 모르니까 그냥 왜 저러지 사람이 좀 이상한 사람. 마음이 약해 이런 식으로 사실 그건 국가의 정부의 지역사회 배려가 필요한 건데 네. 그냥 개인의 문제로 그걸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랬네. 그런 큰 어떤 결국 폭력 중에 가장 무서운 폭력은 국가의 폭력이거든요. 전쟁이 바로 극단화됐는데 네. 그거를 경험하고 나면 이게 사실 일반 생활로 복귀가 정말 쉽지가 않죠. 네네네. 네, 결국 그렇게 해서 네. 이제 6주 만에 소속 연대를 찾아갔는데 아무도 자기 부대가 어디 있는지 알지를 못한 거예요. 다 지금 막 전쟁터에 흩어지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간신히 찾아냈는데
뭐 그래도 이제 아직 친구들은 좀 많이 살아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전쟁이 끝난다는 이야기는 도는데 뭐가 도대체 진짜 끝난다는 이야기만 들고 전쟁이 언제 끝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네. 자, 그러면서 또 이제 황제가 시찰을 나온다. 그러니까 갑자기 막 신품이 새로운 옷과 새 옷과 새 물건들이 막 보급이 되는 거예요. 황제는 잘 보여야 되니까. 그 당시 황제 비레름 2세였죠. 네네. 그래서 시찰을 하는데 그때 이 재밌는 얘기를 해요. 근데 황제가 전쟁을 안 된다고 했어도 전쟁이 일어났을까?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랬겠지. 뭐 황제가 안 된다 하더라도 나머지 수십 명이 정부의 고관 대작들이 전쟁하자 했으면 황제도 꼼짝 못했을걸? 자, 그러면 우리도 우리 조국을 지키겠다고 얘기해왔고 프랑스도 자기 조국을 지키겠다고 왔어. 그럼 대체 어느 쪽의 생각이 옳은 거냐? 양쪽 다 옳다고 할 수 있겠지? 그런데 다들 자기만이 옳다고 주장하잖아.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거를. 막 경론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프랑스 사람도 평범하고 우리도 평범한데 왜 서로를 죽이려고 하지? 이건 전부 다 국가가 하는 일이야. 나는 이 전쟁에 끌려오기 전에 단 한 명의 프랑스인도 본 적이 없고 저 프랑스 사람도 우리를 본 적이 없을 거 아니야. 근데 왜 우리가 서로를 죽이려고 하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전쟁을 덕을 보는 사람이 있겠지. 황제나 장군은 유명해질 것이고 또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 자, 그러면서 이 주인공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렇지만 어떻든 다 지금 속고 속이는 건데 프랑스군, 영국군이 우리보다 더 속고 있어. 왜? 자, 그 프랑스군 포로들 갖고 있던 전단지에 뭐가 있냐. 우리 독일 병사들이 벨기에 어린애를 잡아먹는다고 돼 있잖아. 우리는 안 잡아먹는데. 그러니까 걔들이 더 속고 있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실 영국이 이런 선전전을 정말 잘하거든요. 2차 세계대전도. 이게 조금 과한 이야기라고 어떤 분들은 말하는데 그래서 뭐 유태인 관련해서 여러 가지 뭐 당연히 그건 역사적 팩트로 확정이 돼 있다고 봅니다만 근데 당시 2차 세계대전 때 영국이 그 독일의 그런 유태인 홀로코스트에 대한 선전전도 아주 한몫을 했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어요. 좀 과장해서. 네. 역사학자 중에 그런 사람도 있어요. 아니, 그거는 이제 근데 예민한 문제긴 합니다만 네네. 그렇게 이제 주장하는 분도 일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그만큼 영국이 이런 어떤 독일을 악마화시키는 기술이 뛰어났다는 거죠. 선전전의 기술이.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독일의 갯별수만 생각하잖아요. 뭐 선전. 영국이 더 잘하거든요. 이런 것들. 우리 나중에 1차 세계대전을 좀 어떻게 일어났냐 볼 때 좀 영국의 어떤 역할이 나오는데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 뭐 독일이 그래도 전쟁터가 독일 땅에서 안 일어나서 다행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떻든 1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직전까지도 프랑스에서 전쟁터가 벌어진 거예요. 벨기에하고. 그러니까 독일 나중에 나치나 히틀러들은 결국 우리가 전쟁을 이길 수 있었는데 독일의 그 당시 사회민주당에서 배신을 해가지고 우리 뒤통수를 맞았다. 군대가 뒤통수를 맞았다. 안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들이 약간 우리가 이길 수 있었는데 원통하다는 심리가 우리 분명히 이길 수 있었는데 우리 내부에 배신자가 있었다라는 식으로 몰아가면서 나치 집권에 이게 또 원동력이 된 것도 사실이에요. 사실 전쟁터는 프랑스 땅이었거든요. 그 당시도. 네네. 독일 땅에서 안 일어났단 말이죠. 일부 일어났을 수도 그건 제가 정답은 못하겠습니다만 주 전장터는 하여튼 독일 땅은 아니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자, 결국 그렇게 해서 이제 내가 휴가 갔다 왔으니까 이게 전방 정찰 때를 자원하면 안 될 것 같은 압력을 느끼는 거죠. 난 편하게 갔다 왔는데 동료들 앞서가지고 내가 정찰하겠다. 지원을 한 거죠. 엄마가 절대 거기 위험한 데 가지 말랬는데. 그래도 가야겠죠. 근데 갔다가 결국 이제 뭐 포탄 구덩이 이런 데 막 포격이 왔다 갔다 하니까 하루 정도 꼼짝을 못 하는 거죠. 그 와중에 자기가 프랑스 병사를 구덩이 속에 뭔가 탁 들어오니까 그냥 칼로 푹 쑤셔버린 거예요. 실제로 죽인 건 자기가 처음이었다는 거죠. 사람이. 그러니까 죄책감을 느끼고 이 프랑스 병사를 나중에 내가 살아나가면 너희 집에 너희 가족에게 반드시 내가 돌봐주겠다. 얘가 죽은 프랑스 병사의 옷에서 그 수첩을 꺼내가지고 주소를 적고 그런 이야기도 나와요. 그만큼 죄책감을 느끼는 거죠. 내가 살아난다면 반드시 당신 가족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리라. 그만큼 참 순진하잖아요. 그죠? 네. 자, 그런 다음에 결국 이제 약간 소강 상태를 타서 다시 이제 자기 그 본대로 무사히 귀환하게 된 거죠. 자, 결국 뭐 이렇게 저렇게 돼 있다가 이제 친구, 아까 가장 똑똑한 친구 크로프가 파편을 맞게 되고 자기도 일부 부상을 입어가지고 후송이 돼요. 야전병원으로. 근데 크로프가 상처가 심해져가지고 결국 이제 다리를 자르게 되고 그러니까 크로프가 완전히 이제 낙담을 하게 되는 거죠. 난 그냥 자살하겠다. 총을 다오. 이렇게 하는데 계속 이제 위안을 해가지고
그래도 그냥 고향으로 돌아가는 게 낫다. 다리 한쪽에 잃고 목숨을 잃는 것보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이 병원에서 일어나는 에피소드들 이런 이야기를 하죠. 자기 같은 병실에 있는 아주 좀 나이 많은 폴란드 마을에 살던 병사가 병실에 입원해 있는데 그 폴란드 마을에 사는 부인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제 그 2년 만에 이제 남편을 병원에 있는 야전병원에 있는 남편을 만나러 돈을 모아가 찾아온다는 거죠. 전쟁터에 나갈 때 이제 배에 있던 아기를 낳아가지고 나가는데 이 같은 병원의 그 전우가 우리 부인이 오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이 하나 있다. 너희들이 좀 협조를 해줄 수 있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못 해줄 게 뭐가 있냐. 우리는 끈끈한 동지야. 우리는 못 해줄 일이 없어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부인이 찾아왔잖아요. 자, 간호사들이 오면 안 되니까 밖에서 간호사를 올 때 시간을 벌려고 2명이 망을 써요. 병실 앞에. 뭘 하려고 그러죠? 그 다음 애를 데리고 왔으니까 애를 누군가는 또 봐줘요. 그리고 이제 이 소리가 웅숭웅숭 해야 되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이제 카드 놀이 한다고 막 고함을 지르고 놀아요. 그 와중에 이제 침대에 오게 해가지고. 아니, 이거는 당연한 거다, 그죠? 아니, 부인이 2년 만에 남편을 보러 왔는데 부부간에 사랑행위를 왜 하면 안 되는가? 해야 된다 해가지고 그걸 하는데 다 그 모든 그 병실에 전우들이 다 협조를 해가지고 이제 무사히 이제 그 일을 치르게 끝나게 하는 거죠. 참, 이게 이 모든 상상을 가능한 상상이 넘어서는 일도 다 일어났다. 이렇게 보는 거죠. 참, 이게 모르겠어요. 이게 거사를 치르고 나서 다 같이 이게 참여했던 생각이 드니까 가족 같은 기분이 들어가지고 그녀에게 전부 다 어머니로 불렀다는 거죠. 나이가 많고, 저기는 18, 19이고 그 부인은 뭐 마흔 좀 됐으니까 다 엄마 같은 생각이 들었겠죠. 그래서 뭐 그런 이제 이야기도 나오죠. 일반적인 우리의 지금 윤리적 기준하고 전쟁의 윤리적 기준을 쓰지 마라 뭐 이런 이야기 같습니다. 친구가 헤어졌고 친구는 이제 후방으로 가게 되고 자기는 다시 전방에 왔는데 하나씩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농부 테트닝은 이제 수학할 철인데 안 된다 해가 결국 탈영했다가 나중에 후방에서 붙잡혔다. 그럼 결국 뭐 총살 당했겠다 생각이 들고 또 밀러라는 친구는 그 물리 공부를 계속했던 친구는 조명탄이 터져가지고 위에 입속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위로. 아니면 조명탄이 터져서 바로 배를 관통을 해가 들어갔겠구나. 입에. 그러니까 이게 결국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으면서 30분간 살아있으면서 자기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이고. 30분간.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그 캐머리로 받은 그 죽은 친구에 받은 장화를 이제 너에게 줄게. 파울 너에게 줄게. 자기도 약속한 거예요. 내가 죽으면 나는 다른 동료 차텐에게 이 장화를 주겠다. 이런 식으로 약속하고 죽어버렸고. 그리고 계속해서 같이 살아남았던 중대장도 전사하게 되고. 수학을 잘하던 레오도 포탄 파편에 허리 찢어져서 죽게 되고. 계속 죽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자기를 그렇게 보살펴줬던 그 노련한 카친스키. 최고의 어떤 위험을 잘 회피하는 사람. 40살 된 카친스키도 결국은 같이 가다가 정강이 뼈에 총탄을 맞아가지고 결국은 자기가 업고 갔는데 갑자기 어디서 총탄이 날아와서 이제 머리를 관통해가 결국 죽게 되고. 그러니까 결국은 뭐 가을이 됐는데 이제 이쪽인 거죠. 1918년 10월 정도 된 거죠. 1차 세계대전이 끝난 게 1918년 11월 11일이거든요. 거의 끝났네요. 막판. 결국 이제 독일에서 이제 혁명이 일어난 거죠. 더 이상 독일 수병들이 우리 이제 출전 안 해. 폭동을 일으킨 거죠. 우리 이제 안 나가 이렇게 되고 이러면서 결국 이제 왕이 쫓겨나게 되고 이렇게 됐는데 자 결국 같은 클래스 동급생 중에 이제 1918년 가을에 유일하게 나 혼자 살아있다. 이제 나는 아무것도 다 뿌리가 뽑히고 희망도 없고 앞길을 찾아 나갈 수가 없을 것 같다.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잃어버린 세대를 했잖아요. 우리보다 앞선 세대는 어차피 전쟁이 끝나면 자기가 고향이 있고 직업이 있으니까 복귀할 수 있을 것이고 우리보다 뒤에 세대는 잘하고 있으니까 걔들은 또 살아갈 거고 지금 우리 세대 바로 1898년에 태어나서 17, 8에 전쟁터 갔던 우리 세대는 도대체 무엇을 할 것인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렇지만 나는 이제 너무 외롭고 기대가 없으니까 오히려 마음은 편안하다. 이렇게 이제 그렇게 끝을 내는 거죠. 그렇게 끝나요. 근데 여기서까지가 이제 주인공의 1인칭 주인공 시점인데 갑자기 그 책 마지막 한 5줄에 작가가 개입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의 주인공은 우리의 파울 보이머는 1918년 10월 온 전선이 지죽은 듯 조용하고 평온한 어느 날 전사하고 말았다. 이렇게 된 거죠. 전사했다. 근데 이날 사령부의 보고서에는 서부전선 이상 없음이라고만 적혀있을 따름이었다. 뭐야. 참 재미있죠. 사람이 죽었는데 서부전선에 이상 없다. 니츠 노이에스. 특이한 상황 없다. 사람이 죽었잖아요. 근데 특이한. 이 전쟁이 가지는 참
이 진짜 어떻게 보면 비인간적이라 할까. 사람 한 명이 죽으면 이 관료 사회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잖아요. 관료의 보고서에는 서부전선 이상 없음. 이걸로 탁. 이 우주와 같은 한 사람이 죽었지만 실제로는 네, 네. 그냥 서부전선은 이상 없습니다. 우주와 같은 한 사람이래요.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사실 이게 아주 압도하는 그 영화도 있습니다만 소설 한번 읽어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아주 신문 기사 읽듯이 쉽게 읽혀지기 때문에 상당히 재미가 있고요. 특히 또 요게 2차 세계대전 다룬 사랑할 때 죽을 때 같은 경우는 영화를 아주 한번 추천드립니다.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 보시면 그건 뭐 제가 말씀 안 드리겠고 마지막 장면이 정말 가장 애절한 장면 중에 하나로 영화 사상 손꼽힌 장면이죠. 아주 애절한 그렇습니까? 장면이죠. 네. 네, 마지막 부분 조금만 읽어드릴게요. 예, 그 이제 나는 일어선다. 이건 이제 파울의 시점이죠. 네. 나의 마음은 아주 편안하다. 몇 달이 지나든 몇 년이 흐르든 이제 나는 아무 상관이 없고 그런 것에 더 이상 개의치 않겠다. 나는 너무나 외롭고 아무런 기대마저 없으므로 두려움 없이 이런 것과 대면할 수 있다. 이런 수년 동안 나를 지탱해준 삶이 아직 나의 두 손과 두 눈에 고스란히 남아있다. 내가 이런 삶을 극복했는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내가 살아있는 한 내 속에 나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그 삶은 자신의 길을 모색할 것이다. 라고 이제 1인칭은 끝나고 네, 네. 온 전선이 쥐죽은 듯 조용하고 평온하던 1918년 10월 어느 날 우리의 파울 보이머는 전사하고 말았다. 이렇게 이제 네. 작가가 개입을 하는 거죠. 그러나 사령부 보고서에는 이날 서부전선 이상 없음이라고만 적혀 있을 따름이었다. 그는 몸을 앞으로 엎드린 채 마치 자고 있는 것처럼 땅에 쓰러져 있었다. 그의 몸을 뒤집어 보니 그가 죽어가면서 오랫동안 고통을 겪은 것 같은 흔적은 보이지 않았다. 그는 그렇게 된 것을 마치 흡족하게 여기는 것처럼 무척이나 태연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이렇게 끝납니다. 작가가 줄 수 있는 네. 선물이었는 것 같아요. 고통 없이 그나마 죽은 거. 그렇습니다. 진짜 그렇죠. 파울에게 네. 네. 그런가 하면 또 이제 파울마저도 이제 모두 다 그렇죠. 다 죽은 거죠. 사망하는. 여기서는 아무도 살아남지 못한다. 살아서 나갈 수 없다. 이런 거죠. 이 전쟁터에서는 아무도 살아나갈 수 없다. 이걸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아주 강력한 뭐 여기에 전쟁 반대한다. 난 전쟁 싫어 이런 거 없잖아요. 근데 네. 이걸 읽다 보면 전쟁은 정말 일어나서 안 될 정말 끔찍한 악의 총 집결이다. 이런 생각이 들죠. 네, 네, 네. 자연스럽게 반전에 대한 우리가 호소를 가지게 된다고 봅니다. 네. 악의 총 집결이라고 하셨는데 상대방이 서로 너가 악이라고 하는 네. 거잖아요. 누가 악인지도 명확하지 않은. 그렇습니다. 그게 그래서 모든 전쟁의 원인을 찾는 것은 불가능하죠. 사실상 모든 전쟁이 다들 내가 다 피해자라고 하거든요. 다들 전쟁을 하다못해 뭐 6.25만 해도 북한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조국 수호 전쟁이라고 부르잖아요. 미제국주의자와 이 침략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낸 전쟁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네. 이게 뭐라 이거죠. 다들 피해자예요. 전쟁에는 뭐야. 피해자밖에 없어요, 전부 다. 진짜 이게 뭐야, 그죠? 네. 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키기 위해 우리 민족 지키고 네. 그러기 위한 전쟁이지 뭐.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1차 세계대전도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우리는 그렇게 보통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제국주의가 식민지를 서로 많이 따먹으려다가 결국은 이제 충돌이 발생. 충동이 냈다는데 그게 뭐 그 전쟁의 세계사 썼던 맥닐이라는 이제 역사학자에 따르면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봐요. 뭐 1차 대전의 원인. 1차 세계대전의 원인은 네.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첫 번째는 독일이 너무 커지니까 영국과 미국이 이거 좀 눌러야겠다 프랑스하고 그래서 세력 균형을 하기 위해서 결국 독일을 끌어들여 가지고 이제 전쟁이 일어났다. 네. 이런 게 하나 있고. 그러니까 이제 물론 그 표면적인 그 방아쇠를 당겨진 건 그 사라예보 총격 사건이긴 네, 하지만 네. 그거는 이제 정말 그냥 트리거고. 아니 그 사라예보 총격 사건도 네. 사실은 그 1912년에 발칸 전쟁이 일어났거든요. 네. 그래서 그 당시 발칸을 이제 많이 점유했던 나라가 오스만 투르크였단 말이죠. 근데 이 오스만 투르크가 독일, 오스트리아 쪽하고 같이 우호적인 관계를 갖고 있죠. 근데 이 발칸에 세르비아라든지 이런 여러 민족들이 동맹을 만들어 갖고 오스만 투르크를 쫓아냈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사주했던 쪽이 바로 영국하고 러시아 쪽이에요. 그러니까 영국이 러시아가 이렇게 사주를 하면서 이렇게가 당시에 요 오스만 투르크와 사이가 좋아가지고 보스니아 쪽을 들어와 있던 오스트리아를 건드리면 독일이 자동으로 들어올 거다. 라는 식으로 계속해서 집적된 거예요. 유도를 했다는 이야기도 있죠. 네. 그래서 사실은 뭐 지금 말씀대로 트리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꼭 그게 아니더라도
그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자, 있죠. 첫 번째는 독일이 비대해진 세력 것. 균형을 네. 해야겠다. 그 두 번째는 인구 압력이 셌다는 거예요. 인구 압력. 인구 압력. 예. 19세기 말 20세기 초반에 프로이드도 그런 이야기 했거든요. 도시에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걸 발견하겠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사람이 많지? 사람이 너무 많아졌다는 거죠. 일할 노동력이 많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그게 좋았는데 역설적으로 이런 거죠.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는 경제가 발전해갖고 일할 노동력이 그 농촌에 있는 사람 다 끌어오다 보니까 오히려 저 어딥니까? 폴란드라든지 저 슬라브 사람들까지 이제 농촌에 채워넣어야 됐거든요. 우리가 지금 제3세계 노동자 오듯이. 근데 그러면서 독일의 당시 지배층들은 대부분 다 융크라고 시골 출신의 소지주 이런 소지주 기계족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약간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한 거죠. 얘들이 다 와갖고 우리 이걸 다 포위하는 거 아니야 지금? 그런 느낌을 많이 가진 것들. 그러니까 그 인구 압력을 많이 느낀 것도 있고요. 결국 가장 근본적인 거는 18세기 들어와가지고 출생률은 증가하고 사망률이 떨어지니까 인구가 엄청나게 늘어났거든요. 18세기. 그것도 기후도 좋아지고 18세기 들어와가지고. 그러니까 자 인구는 늘어나는데 땅이 없잖아요. 인구가 늘어나는데 땅이 없잖아요. 그러면 땅이 없는 농민들은 이제 이게 어떤 식으로 생계를 우리나라 할 건지 엄청난 이제 불만이 삭트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어떤 사상이든 간에 한 사상을 택하고 혁명적 분위기에 휩쓸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당시에 방법을 어떻게 그러면 이걸 가야 되느냐. 하나가 이민인 거죠. 당시 중부 유럽에서 동부 유럽에서 미국으로 어마어마한 이민이 가는 거죠. 늘어난 인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시베리아 같은 데 이쪽으로 또 러시아는 어마어마하게 진출하는 거죠. 그러니까 양쪽으로 다 진출하는 거죠. 그렇게 인구 압력을 이제 하나의 어떤 과잉을 해소하는 게 있고. 근데 그것도 뭐 어느 정도 한계에 이제 도달하게 되는 거죠. 한계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한계에 도달하게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전쟁으로 인구 압력을 해소하는 거죠. 그 사실은 1차 세계 대전 때 한 1,000만 명 그 중부 유럽과 동유럽에서 1,000만 명의 젊은이가 죽었다고 보거든요. 인구 압력이 해소된 거죠. 2차 세계 대전에는 민간인이 더 많아가 정확한 추산은 안 됩니다만 한 5천만 정도 죽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인구 압력이 확 계산돼 가지고 1950년 이후 이제 인구 증가가 유럽 사회를 압박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1950년 이후부터. 그다음에 유럽이 이제 평화롭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인구가 대대적으로 늘어나면서 그러니까 18세기 인구가 늘어나면서 이제 유럽 사회가 서구 사회가 그 결국은 그걸 어떻게 대처해야 되냐. 인구 압력에 대처하지 못하면 나라가 뒤집히고 체제가 혁명이 나잖아요. 그래서 만들어낸 게 민주주의와 산업화를 만들어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지금 인구 안 늘어서 걱정인데 네네. 우리도 옛날에 인구 걱정 많이 했죠. 네네. 그죠? 그래갖고 뭐 농업혁명이나 이런 걸로 수확률이 막 폭발하진 네네. 않는데 인구는 폭증을 하니까. 네네. 그러니까 물론 유럽의 지도자들이 야 인구 너무 많이 늘어서 전쟁 한번 해 이런 생각을 한 건 아니겠지만 네네. 뭔가 그 늘어난 인구가 자연스럽게 그런 전쟁으로 귀결될 수 있도록 그렇습니다. 뭔가 시스템이 안에서 보이지 않게 작용을 했다 이렇게 이제 예. 이 사람은 이제 그렇죠. 분석을 하는 거군요. 그리고 특히나 독일 같은 경우는 아까 산업화로 인해 갖고 정말 일자리가 많이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그 농촌에 비워진 공백이나 새로 만들어진 일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치면 슬라브 쪽 애들 많이 왔단 말이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체제 세력들이 위험을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지배 세력들이. 노동자들이 너무 많이 생겼고 얘들이 그 당시에 막시즘에 친화를 가지고 있다 이거죠. 이러면 잘못하면 나라가 망하거든요. 그럴 때 제일 좋은 방법은 국내 적을 없애는 제일 좋은 방법은 국외를 적으로 만들면 되잖아요. 그럴 때 이제 독일의 지배층들 입장에서는 그럼 영국, 미국 뭐 이렇게 한판 붙어보자. 러시아. 이런 것도 가능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처음에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때 대부분의 나라는 전부 다 몇 주 이내에 다 끝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몇 주만 하면 전쟁 끝날 거다. 이렇게 오래 갈지 뭐 아무도 4년에 갈지는 아무도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갔냐 이거죠. 그러면 결국은 국가가 총력 동원됐는데 사람들이 지지를 안 해주면 총력 동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프랑스, 독일, 영국, 미국 국민들이 전의를 불태웠냐 이거죠. 그래서 뭐 이 여러 가지 설이 나오거든요. 그때 학교 교육이 독일이라든지 이런 데 학교 교육이 영웅을 숭배하는 그리스, 로마 고전을 너무 많이 교육 과정에 편제를 했다 이거죠. 막 나라를 위해 싸우고 그게 뭐 칼싸움하는 게 일이잖아요. 나라를 위해서 전쟁하는 게 그쪽에 그리스 로마 시대 어떤 우리가 숭상하는 지도자는 다 전쟁하는 장군들이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뭔가 영웅적 행위는 결국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연결됐다는 설도 있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배층이 이 잘못하다 혁명이 일어날 것 같다. 국내 노동자 혁명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분출하는 압력과 충돌을 밸브를 저쪽으로 전기를 돌리자.
외국인을 돌려버리자. 이런 것도 그러니까 민족주의를 딱 하면 연비가 좋잖아요. 네네네. 우리도 지금 간단하지 않습니까? 뭐 국내 사정 안 좋을 때 맨날 하는 게 일본 이런 거잖아요. 토착 애구 뭐 일본 나쁜 놈 이렇게 해버리면 이제 풀리거든요. 뭐 일본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예전에 그거 안 되는 것들을 전부 다 이제 우리가 혐한론, 혐중론 이렇게 하듯이 모든 국가들이 그렇게 대책을 하는 게 되는 거죠. 그 와중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결국은 이 19세기 이렇게 너무 급격하게 패턴이 도시적 생활 패턴으로 가게 되니까 농촌에서 계속 몇 천 년간 살아왔던 사람들이 이 도시의 어떤 생활 패턴을 맞추기가 너무나 스트레스를 받고 긴장감, 불만들이 많이 쌓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너무 사람이 많다. 좀 죽어야 돼. 너무 많아.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집단문식 같은 걸로. 왜냐하면 이 전쟁에 대한 열광이 서유럽에서 더 셌거든요. 프랑스, 독일에서. 동부 유럽 산업화가 좀 덜 된 지역은 별로 그렇게 안 썼단 말이죠. 그러니까 도시 생활로 겪는 그 스트레스나 긴장이 엄청나게 셌다는 거죠. 네네네. 그런 것들이 전쟁을 통해서 좀 없애버리자 서로. 묘하게 작용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그 1차 대전의 원인이다라고 이제 분석을 하신다는 거죠. 예. 그렇죠. 맥닐이 그렇게 분석하는데 맥닐이. 그런데 그런 것도 됩니다. 사실은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영국이 19세기 말에 미국에 쫓겼고 미국의 이제 세계 제일 산업국가의 지위를 미국에 넘겨줬고 20세기 초반 1903년쯤 되면 이제 독일이 2등으로 올라와요. 영국 3등을 밀려나거든요. 자, 그러면 이때 새롭게 뭐가 등장하냐면 영국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국가가 하나의 어떤 인간의 활동, 국민의 활동을 동원할 때 영국은 그 당시 자유주의였잖아요. 자유주의. 국가가 직접 개입하는 것보다는 자유방임이었잖아요. 그런 시장에 맡겼는데 명령에 맡기는 게 더 낫겠다. 국가가 개입하는 게 더 낫겠다고 판단을 이제 그게 보여줬다는 거죠. 그래서 1차 세계대전 계기로 모든 국가가 사실은 하나의 기업이 돼버렸어요. 다 모든 기업들을 다 자기가 통솔해버리고 너는 뭘 생산해 뭘 생산해. 대량 생산이 본격화된 게 1차 세계대전부터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군수품을 제공해야 되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때 결국은 관리 경제가 1차 세계대전이 시작된 것도 관리 체제의 우월성을 어떻게 보면 좀 이제 체제를 바꿔야 되니까 생겨났게 됐고 1차 세계대전의 결과 관리 체제가 우월하다는 게 드러났다는 거죠. 그래서 파시즘이 나오고 나치즘이 나오고 스탈린주의가 득세를 하게 됐다는 거죠. 그럼 결국 이건 뭐냐면 개인에 대한 사회의 승리란 말이죠. 국가의 승리란 말이죠. 자유주의가 득세를 하다가 벽에 부딪히니까 전체주의가 나오거든요. 지금이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지금 신자유주의가 30년간 득세하다가 벽에 부딪혔잖아요. 코로나 나왔죠. 국가 힘이 엄청나게 지금 세지고 있거든요. 국가가 힘이 세지면 반드시 나오는 게 전쟁으로 국가는 자기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해요. 무의식적으로. 똑같습니다. 1차 대전에 자유주의가 벽에 부딪히면서 관리체제에 국가의 힘이 세지면서 이제 그것들이 나치즘과 파시즘과 스탈린주의로 나왔고 그것들이 지금 뭐 그걸 일률적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만 근데 그런 것들이 가다가 70년대 후반부터 이제 국가의 힘이 약화되면서 신자유주의가 났단 말이죠. 이제 세계화, 신자유주의로 국가의 힘이 약화되니까 국가가 다시 반격을 시작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2008년에 러시아와 조지아의 전쟁. 냉전시대 원칙은 무력으로 국경선을 변경하는 게 허용이 안 되는데 그때부터 허물어지기 시작했고 그것들이 지금 계속 국가의 분쟁, 국경선 분쟁, 중국과 일본과 러시아와 계속 국경 분쟁이 일어나고 지금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분쟁 이런 것들이 결국 뭐냐면 신자유주의와 세계화가 30년 되다 보니까 국가가 완전 힘이 약해지니까 국가가 이제 우리 힘 좀 낼래. 국가가 힘을 가지는 게 딱 두 개잖아요. 군대와 세금이거든요. 세계화 되니까 국가 세금을 못 거두잖아요. 우리가 빅테크 기업들. 국가가 세금 본격적으로 걷어들일 거야. 그래서 지금 빅테크 기업들 막 조직이 시작하잖아요. 네네. 그것들 자체가 지금 이렇게 가는 거예요. 국가의 힘은 보여주겠다. 국가도 마치 생명체처럼 지금 보여주거든요. 우리가. 그게 지금 어떻게 보면 신자유주의 이후로 지금 특히나 이 코로나 사태를 거치면서 국가 힘이 어마어마하게 세졌던 모든 정보를 다 갖고 있단 말이죠. 선생님 무서워요. 전쟁 날 것 같아. 전쟁 날 것 그렇진 같아. 않고요. 오. 그렇지는 않고. 그렇지는 않고. 옥스포드 네. 폴리틱스. 오. 그 진짜 뭐 말씀 들어보니까 국가가 최근에 전 세계 어디나 국가의 통제력이 강화되지. 뭐 이건 뭐 네네. 그렇게 하려고 해서 했는지 아닌지는 네. 모르겠으나 여튼 많은 국가들이 네. 전 국민에 대한 뭐 방역이나 이런 네네. 것들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여러 정보들을 갖고 있기도 하고 네네. 특히 또 강한 이른바 지도자들도 뭐 푸틴이나 시진핑이나 전 세계에 좀 많이 등장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항상 비상 상황이다 이렇게 돼버리면 항상
국가가 우위에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때는 힘을 모아야 되니까 비상 상황이다. 그러니까 코로나 같은 비상 상황이다. 전쟁이 났다 그러면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노동자든 뭐든 내 권리를 포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국가가 일단 우선이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평화 상황이 돼야지 국가 힘이 약화될 수가 있거든요. 오히려 역설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안 만들도록. 그러니까 국가는 사실은 리바이어던도 되지만 몬스터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게 잘 못 다스리면 어마어마한 폭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이게 결국 1차 세계대전도 그렇고 2차 세계대전도 그렇고 위기 상황에서는 결국 국가가 딱 관리 경제, 관리 체제가 들었을 때 힘이 극대화된다. 이게 지금 보여줬기 때문에 그 사실 영국하고 독일 우리가 비교해보면 영국은 우리가 자유주의고 독일은 국가 주도하니까 독일이 어떻게 관리 잘하는 것 같잖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1차 세계대전 때 영국은 기본적으로 해외 식민지 가지고 먹고 사는 나라잖아요. 네. 수출 수입 가지고 먹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수출 수입은 정부가 통제하기 쉽습니까? 안 쉽습니까? 쉽죠. 쉽잖아요. 딱 보이잖아요. 이게 배가 왔다 갔다 하고 비행기 왔다 갔다 하고 그것만 딱 틀어지면 통제하기 쉬웠거든요. 그러니까 영국은 통제가 오히려 더 잘 됐어요. 전쟁 상황에서. 근데 독일은 내륙 국가고 농업 국가거든. 농업이 바탕되죠. 농업 국가는 통제가 쉽지 않아요. 농사 짓는 사람들 우리 스탈린 시간에도 봤습니다만 아무리 국가가 뭐라 해도 숨기잖아요. 농산물 숨기고 협조 잘 안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독일이 1차 세계대전 때 그렇게 관리를 산업화에 잘 된 것 같지만 결국은 왜 망했냐면 식량이나 이런 것들이 공급 안 되면 난리가 난 거예요. 오히려 군수물자는 보급이 잘 만들었어요. 근데 바로 이렇게 독일 같은 자급자족 경제에서는 오히려 식량과 농업 부분에서 국가가 근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국가가. 그래서 스탈린 같은 경우가 농민들을 그렇게 완전히 막 드라이브를 그런 게 다 이런 거죠. 국가가 들어가지 가는데 농민이 가장 큰 제약물이 된다고. 그러니까 오히려 결국 관리의 힘이 센 나라일수록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사람들의 심리가 자꾸 관리 국가에 힘을 주면 국가는 그 강화된 힘을 바탕으로 계속 불장난을 하고 싶어 하는 것도 비슷해요. 저는 서민인가 봐요. 중산층도 아닌 그 밑에 서민. 전쟁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막 이건 도망이야? 예, 도망 그런 느낌보다는 전쟁이 일어나면 어쨌든 서민들은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피해를 많이 받는 층. 그러니까 저는 서민층으로서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뭔가 내가 그럼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뭔가 할 수 있는 걸 찾아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머리가 약간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은데. 왜 할 수 있는 게 많죠. 그러니까 뭐 예전에 어떤 분들은 뭐 그런 이야기 하죠. 오히려 뭐 좀 여담입니다만 사실은 그 촛불 이런 것처럼 한 100만, 200만이 광장에 모여있고 이러면 이건 진짜 무시무시한 거거든요. 그 핵폭탄 쏠 것 같습니까? 못 쏘거든요, 사실은. 몇백만이 모여있는데 핵폭탄을 이걸 투하를 한다? 그게 가능할까 이거죠. 물론 이제 이걸 또 너무 순진하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글쎄요. 그러니까 뭐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사람의 하나하나의 힘이 무서운 거죠, 사실 단계라고 있습니다. 분산되면 힘을 쓸 수가 없는데, 단계란 어떤 힘들이 엄청나게 쓴 거죠. 저도 이제 가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상상을 좀 하거든요. 이렇게 촛불을 이제 다들 이렇게 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종이컵에 만약 1kg 커피가 담겨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 손마다 1kg 커피가 다 담겨 있는 거예요. 네네. 100만 명의 손에 100만 잔의 1kg 커피? 네. 그날이 좀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1kg 커피 여러분의 손에 모두 담겨 있는 그날까지 저희 일당백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1kg 커피 다양한 향과 다양한 형태로 여러분을 아주 편하게 아주 향기롭게 모시고 있습니다. 가장 맛있는 커피, 가장 합리적인 가격에 선택하실 수 있는 1kg 커피 오늘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1kg 커피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가장 좋고요. 아니면 포털 사이트에서 1kg 커피를 검색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한 번 또 한마디 해야 되죠. 1kg 커피 판매 이상 무. 오늘 성공적이었어요. 고맙습니다. 네, 대단합니다. 네. 그런데 뭐 1차 세계대전이 이렇게 이제 아까 맥닐의 견해에 따르면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영국 음모론 같은 경우는 이게 좀 시간이 많아가지고 다음에 한번 음모론? 1차 대전이 어쩌면 그러니까 알려진 이유들은 이제 대충 이렇게 있지만 뭔가 좀 숨겨진 이유들에 대해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또 이런 생각들 하신다. 요건 한번 저희가 다음 시간에 기회가 닿을 때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 대전 왜 났을 거라고 혹시 음모 한번 제기해 보겠습니까? 아까 영국이 물밑 작업했을 것 같은데요. 물밑 작업입니다. 네네네. 그렇습니까? 1차 대전 관심은 있죠? 재밌죠. 1차 대전 좋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한번 다음에 네. 시간이 네. 되면 또 한번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서부전선 이상 없다라는 렌마르크의 네. 책을 소개를 해드렸고요. 어마어마하게 책을 많이 파신 이 책이 한 2천만 부 넘게 팔렸다고요? 예. 전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뭐 어마어마하게 팔린 거죠. 네. 그 책을 선정을 좀 해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 책에 대한 여러분의 많은 또 감상 혹은 뭐 이 방송에 대한 댓글들 또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마치기 전에 네. 또 노래 하나 좀 추천해드릴까요? 풀로 듣는 분들 위해서. 아, 네. 존 레논의 저는 이매진. 네. 임혜진 네. 씨. 자, 그리고 저는 생각이 안 납니다. 알겠습니다. 임혜진이 그 아무래도 반전 뭐 이쪽으로 굉장히 대표하는 노래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예. 나라 없는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가사를 한번 음미해 보시면서 네. 한번 같이 들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존 레논. 저 뭐 선생님이 발음하니까 좀 이상하긴 하네. 존 레논. 네, 존 레논은 집에서도 완전히 내놨다는 얘기가 있죠. 그렇죠. 네, 존은 내놨습니다. 네. 존 레논 우리 임혜진 함께 들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책으로 여러분께 재밌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